네, 여야 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될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예. 놀라워요. 왜요? 안철수가 계속 이 경선판을 이끌어갔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결국은 안 된다라고 네.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철수 출마 선언과 동시에 제가 얘기를 그러니까. 했죠. 출마 선언을 하되 완주하지 못한. 아니 그러면 돗자리 좀 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나? 이건 상식이죠. 어떻게 상식이에요 그게? 세석짜리가 어떻게 100세석짜리를 이깁니까? 안철수 후보 뭐 낭만하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장제원 후보 눈에 다크서클이 이제 낄 날이 좀 아니 있어요. 내가 다크서클이 벌써 꼈어요. 네. 너무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오늘도 부산에서 제가 네거티브 흑색성질한 민주당 패가 망신할 거다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자, 잘했어요, 그건. 잘했고 패가망신 누가 나갈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서울시장 결과 나랑 내기할래요? 네? 아니 박영선 승. 아유 어세훈 승 내기할래요? 아니 뭘 내기를 해? 국민들 앞에 내기한 오늘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니까 두고 봅시다. 아니, 나도 공개적으로 오세훈 승. 네. See you later. 4월 9일 날 봅시다. 네. 우리. 네. 예. 뒤통수 정치 룰 소개하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야권 단일화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어떤 차이가 승패를 갈랐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장점, 강점이 뭐였냐면 박영선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이겼다는 거거든요. 경쟁력? 자, 이번에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에 관계없이 안철수 후보를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계속 선두로 달려왔잖아요. 예. 그런데 중간에 LH 사건 터지고 또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 이런 것들이 정점에 달하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도 박영선 후보에게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는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조직력도 있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극적인 예. 역전선을 거뒀다. 그게 가장 큰 어떤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신이 계시다면 신께서 정청래 예언을 맞춰주셨다. 안철수의 경쟁력이나 국민의힘 단일 후보의 경쟁력이나 비슷하다면 국민의힘 지지자와 당원들은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경계심을 늦췄던 게 뭐냐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시간 끌기 작전에 넘어간 겁니다. 예. 안철수가 만약에 후보가 되고 싶었으면 진작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예. 거기서 경선했으면 아마 압도적인 표 차이로 안철수가 후보가 됐겠죠.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비호감층 때문에 예. 지금 중도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과신이죠, 이런 걸.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텝에 자기가 꼬여서 넘어간 꼴이 돼버렸죠.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해요. 사실 좀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걸 좀 과신을 하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그런 제1야당의 지위 이거를 너무 과소평가한 거는 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 또 범야권 입장에서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이긴다면 안철수 대표의 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월 초에 신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이기는 결과를 도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지층으로부터 야권이 이번에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지점이 있거든요. 야권의 대통합도 어떤 그런 그 약속 그런 것도 지키겠다 얘기한 걸 보면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도 야권에서 참 큰 역할을 할 그런 지도자로 이번에 부각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철수가 분명히 야권에 공을 세운 게 있죠. 지금 방금 장제원 의원도 얘기했듯이 저도 이미 일찍이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끝날 거다. 그리고 불쏘시개 소모품으로 아마 결국 소비되고 말 거다라고 제가 예언도 했었고요. 안철수 입장으로 보면 혼납한 거죠, 국민의힘에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조직력의 한계라기보다는 개인의 판단력의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 단일화가 됐으면 선대위원장으로서 자기 선거처럼 뛰는 것을 국민의힘이 원할 거 아니에요. 예. 알게 모르게 아마 속을 앞으로 많이 썩을 겁니다. 이미 감정선을 너무 다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기는 이미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 선거처럼 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께서 3당 통합을 할 때
자신의 지지층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50 세력과 어떻게 손을 잡냐. 그렇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민자당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민자당을 먹었잖아요. 예. 그 YS계라는 게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우리 자유한국당 또 국민의힘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제3지대라는 거는 이 큰 선거에서는 힘을 발휘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도라는 지지층은 반드시 있습니다. 꼭 있어요. 일정 부분 세력을 규합할 수 있고 국회에서 일정 정도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층은 있는데 총선에서 이 대선에서는 참 어렵거든요. 자, 3지대라는 건 다시 말하면 분열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분열과 어떻게 보면 동의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도 정치를 시작하신다면 과감하게 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 뛰어들어서 대권을 꿈꾸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가 보여준 교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한 발도 나가셨네요. 예. 치유하기 가장 어려운 병이 있습니다. 무슨 이게 병이요? 서운병입니다. 그래서 당장 단일화를 발표한 그 날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마당 쓰려고 나가는데 너 왜 마당 안 쓸어?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거든요. 아, 뭐 열심히 돕는 게 상식이라든가 하면서 또 뒤통수를 한 방 딱 때리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해서 속상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날은 위로의 날이거든요. 근데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기다 또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이런 걸 보면서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토론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토론이 더 많잖아요. 그만큼 안철수 후보의 체급이 큰 거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합당 얘기 나왔을 때 하겠습니다. 큰 야권 통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흔쾌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정치인도 많이 달라지고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 함께 좀 손을 잡고 정열적으로 자신의 선거같이 선거운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좀 믿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도 생각 바꿔야 됩니다. 본인이 무슨 잘해가지고 마치 이긴 것처럼 본인이 대단한 전략을 가져서 이긴 것처럼 착각입니다. 자, 연극이 끝났고요. 단일화 쇼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뭐 당분간 오세훈 후보가 1위를 끊겠죠. 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지지율 1위가 3번이나 바뀐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선거의 하루는요, 평상시에 한 달을 좌우합니다. 이 선거라는 것은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의외 돌발 변수와 리스크가 항상 예.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알고리즘 시청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책을 봐달라는 거죠. 정책을. 그래서 뭐 대변인들이 나와서 막 공격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느냐 그것이 서울의 미래,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여론조사가 선거를 많이 좌지우지하죠. 민주당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 4연승을 할 때 다 여론조사가 밴드웨건 효과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압승들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여론조사는 굉장히 정확할 것이다. 저는 예측을 하고 문재인 정권이라는 게요. 지금까지 상당한 지지율을 강고한 지지율을 끌고 왔잖아요. 예. 민주당이라는 당이 자생력이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강고한 지지율로 민주당이 그나마 지탱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쪽은 뭘 지지했어요? 30 조금만 있어보세요. 그쪽은 뭐냐고 그러면. 아 그러니까 계속 지금 졌잖아요. 네, 알았어요. 34%까지 떨어졌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탱해주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참 승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예. 알고리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선거,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총선까지 이 야당이 4연패를 했습니다. 탄핵에 대한 국민적 심판 정말 받았습니다. 국회가 180석까지 민주당 이 여권에 허용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국민의힘에 힘을 주셔야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견제와 균형서에 돌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 의원님이 잠깐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제 우문을 드릴 테니까 현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일화 과정이 모든 이 선거 이슈를 좀 선점하면서 이 서울시장 선거가 너무 이제 정치 구도 싸움으로만 뭐 저희도 그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 이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닌가. 정말 서울 시민들, 부산 시민들이 중요한 어떤 그런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정치 구도 싸움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게 좀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한 답변을 좀 현답을 좀 주신다면요. 이제 후보들끼리 양자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뭐 정치적인 비판도 하겠지만 정책을 가지고 많이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박영선 후보 측에서도 좀 준비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TV 토론을 한번 보시면 예. 어떤 사람이 내가 찍을 후보인가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권 단일화가 이슈가 됐으니까 예. 저희 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 정책 정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과도한 네거티브, 과도한 흑색선전 이런 걸로 정권 심판을 모면해버리는 이런 자세는 더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서 하는 그런 정책 세대에는 표를 줘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도 이제 등판을 했고요. 또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제 힘을 좀 보태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뭐 선거 거의 이긴 것 같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게 어떤 절박함으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숨은 전략이 좀 있는 건가요? 이거죠 정확하게. 95년도인가요?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박찬종 무소속 후보가 압도적인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었다. 근데 이제 유신을 찬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이슈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했다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근데 나중에 뭐 무슨 사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판이 확 뒤집어졌다. 그래서 거짓말, 거짓 해명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진실의 꼬리를 잡혀서 결국은 선거판을 망치게 된다.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의 내곡당 땅 해명은 이미 그런 해명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손 가리고 앙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선거에 본다면 이번 선거도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죠. 저는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이 단 한 번도 선거에서 진 적이 없는 참 뭐라 그럴까요? 참 불사조 같은 전략가잖아요. 이런 말을 한 거는 정치적 함의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첫째는 우리 이길 수 있어 라고 어떻게 보면 지지층에 결집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거 거의 다 이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아주 전략적인 어떤 그런 발언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엑스맨 같은 느낌도 좀 나요.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하고 그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를 잃는다? 그러면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이낙연 전 총리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낙연이 드랍되면 이재명으로 옹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이렇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포기하고 이재명을 옹립해보자. 이런 엑스맨 같은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워낙 고단수시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저는 두 번째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상의 자유는 뭐 인정돼야 됩니다. 저의 상상력은 정확합니다. 자,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부동산 공방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이 셀프 보상 의혹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선요. 처가 땅이 아니라 부인 땅입니다. 국민 정서상 땅의 존재와 이치를 몰랐다? 이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한 사람으로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주장을 탄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 허가받았다. 이때는 국민임대주택이고 환경부 등등이 반대를 해서 허가가 안 됐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으로 이게 MB 정권 때, MB 대통령 때, 오세훈 시장 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상을 그때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005년도부터 시작한다면 3.4배 올랐고 그 이전으로 본다면 6배, 7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36억 5천을 받았다면 한 30억 정도는 폭리를 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경유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 40만 평 가까이 되는 땅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시장이 몰랐다? 그건 둘 중에 하나죠. 본인이 거짓 해명을 하든가 아니면 무능한 시장인 거죠. 제가 정치적 공방하지 않겠습니다.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우선 2007년도 3월 22일 날 노무현 정부 당시입니다. 국책 사업으로 최종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오세훈 후보의 재산을 증식시키기로 짜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시는 MB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오세훈 후보를 불러요. 야, 너 내곡동에 땅 있냐? 내가 풀어줄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몰랐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당시에 주택국장이 KBS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곡 지구 개발은 오세훈에게 보고한 적이 없이 추진했다. 이를 제안할 때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서울시장의 정결권자인 내가, 주택국장인 내가 근본적으로 개발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게 보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당시에 서울시 주택국장이 KBS에 얘기한 겁니다.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 시행령 4조 5항에 보면 SH공사가 이런 공사를 그린벨트를 해자고 주택지구를 선정하고 할 때는요. 서울특별시장을 거쳐야 한다라고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핵심은요. 예. 그 개발 제한 구역을 풀 때 특혜가 있었느냐.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정을 했느냐. 그게 핵심 아닙니까? 예. 노무현 정부도 인정한 주택단지의 입지로 참 좋았기 때문에 MB 정부도 이거를 지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에 무슨 특혜가 있다는 겁니까? 두 후보가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도 이 부분 충분히 토론을 할 것으로 여겨지니까요. 쟁점은 오 후보가 정말 특혜를 받았느냐 그 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피해가면서 말꼬리만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인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그 부분을 좀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주제를 바꿔보죠. 이제 국민의힘에선 이제 박영선 후보 남편이 도쿄의 아파트를 소유한 걸 또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사실은 또 박영선 후보 뭐 남편 아파트 문제, 일본에 있는 예. 아파트 문제까지 그거 거론하는 게 예. 썩 내키지는 않아요. 민주당이 하도 참 말도 안 되는 내곡동 땅을 가지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니네는 뭐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언제 샀습니까? 2009년도 6월 달에 샀잖아요. 그런데 2020년 2월 달에 주소지 등록했잖아요. 예. 10년 동안 왜 갖고 있습니까? 일본의 아파트를 왜 갖고 있습니까? 팔고 나왔어야죠.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는 MB 탄압의 증거입니다. 2007년 때 박영선, 정봉주 등이 BBK 저격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진실을 밝히려고 했는데 결국은 검찰이 덮어줬죠. 그리고 나서 박영선 후보 남편이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해요. 그 직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피해서 직장을 구했어요. 가서 근무를 한 겁니다. 로펌 회사에서. 근데 그러면 일본에서 노숙합니까? 예. 그럼 집을 팔집에 임대를 비워놓습니까? 줬어요? 팔고 나왔어야죠.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일본에서 다시 가니까. 그래서 임대를 또 철회하고 일본에 또 다시 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처분을 한 거죠. 자, 그랬는데 처분을 했는데 잔금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등기 이전을 아직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잔금을 받으면 등기 이전도 한다. 이런 건데 도쿄 일본에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 부동산 투기하신 분들은 그런 것만 보입니까? 뭐 마지막 쟁점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박형준 그 부산시장 후보가 그 가족의 LCT 아파트 구매 경위가 이제 쟁점이에요. 어떤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LCT 아파트가 뭐 우리 장재원은 잘 알겠지만 9층부터 20층, 25층 여기까지가 완전 노열층이래요. 예. 당시 아들 나이가 34살입니다. 근데 이 비싼 거를 20억 예. 이렇게 주고 어떻게 샀을까? 그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될까? 10월 28일 날 하필이면 1703호, 1803호 하루에 동시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과 딸은 그 고가 20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누구한테 샀느냐? 이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프리미엄이 적어도 뭐 2억 6천 안팎, 2억에서 4억 정도 가는데 어떻게 700하고 500을 주고 그 비싼 노얄층, 인기가 많은 거기를 샀느냐. 그리고 이것을 팔면 그리고 시세가 실제로 2배로 뛰었어요. 20억씩, 20억씩. 예. 그 과정이 특혜 아니냐.
이런 내용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죠. 부산 사정을 전혀 모르고 당에서 들은 얘기 가지고 막 하시니까 제가 참 어이가 없어요. 전부 다 의혹에 의혹을 놓고 다 말장난이에요. 의붓딸이잖아요. 예, 예. 의붓딸의 아파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박형준 후보의 딸이다. 박형준 후보 아래 위층 산다. 이렇게 참 얘기하는 게 이게 도의적으로 맞나요? 저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선거도 사람이 하는 건데 이렇게 개인 가정사에 참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LC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좀 안타깝고요. 따끈따끈한 기사 보여드릴게요. 박형준 의부 아들 분양권 중개인 우연히 만나 도와준 것이다. 복비도 안 받았다. 청약 떨어졌다길래 도와준 것이다. 인근 카페에서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이후 절차는 관여 안 했다. 이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나가지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더 의혹을 증폭시키면요, 이거 역풍 맞습니다. 자, 장재원 의원님 그러면 LCT 건물 앞에 있는 조형물, 어떤 언론에 보니까 18억 조형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납품을 한 하랑의 대표이사가 이분 아들이에요. 박형준 후보가 의붓 아들 직업까지 간섭을 해야 됩니까? 그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어떤 외압을 형성했거든가 아니면 특혜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매입했고 또 LCT에 납품을 했는지 그거를 밝히세요. 뭐 보름도 남았으니까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서가 많으실 것 같아서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정말 진짜 독소가 너무 많아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정말 정정당당하게 붙읍시다. 정정당당하게 정정당하게 합시다. 붙읍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